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80일 동안의 수사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오늘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수사기간 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24명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 동기를 밝혔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지만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 입법이나 공직자 탄핵, 예산 편성을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에 진입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봤습니다. 이 시기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에 가담할 수 있는 군인사를 논의하고 실제로 실행한 것을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12월 3일을 계엄 선포 일자로 정한 것은 한간에 떠돌았던 무속과는 관련이 없고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미국의 상황을 틈타 미국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설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동기는 있었지만 김 여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건은 경찰이 마저 수사하도록 인계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의혹을 밝혀낼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여권 인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도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방해로 주요 가담자들이 불구속돼 은폐 가능성이 커졌다며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보수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선 한 키우기용 정치 공세이자 3대 특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추가 특검 명분을 위한 정치 브리핑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민주당의 2차 특검 주장에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만 하려 한다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과의 특검 입법 공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주 공동법안 발의를 논의 중입니다. 최근 국정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일반출, 환단고기 관련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일하는 기분을 내기 위한 쇼만 하지 말고 기본부터 다시 챙겨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사법부 내란 가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도입된 새출발 기금이 억대 연봉자나 가상자산을 숨긴 채무자들의 빚까지 탕감해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국가자산인 국유지 10곳 가운데 한 곳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것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 부담이 겹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4조 원을 조달해 채무 원금 감면 등에 3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A씨도 이 기금을 통해 빚 3억 3천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60%는 원금을 감면해 주도록 설계된 현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원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1,900여 명, 감면 액수는 8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탕감을 받은 도덕적 해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빚 1억 2천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알고 보니 4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 직전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 빚 탕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청 전후로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감면자는 269명. 이들의 원금 감면액만 225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재산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도 부실했습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가운데 10%가 넘는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였고 심지어 실태를 파악하고도 25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국유재산 무단 점유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챗 GPT,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료 결제를 했을 경우에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와 유사한 로고에 메뉴 배열과 대화창 등 공식 사이트와 판박이지만 실제로는 챗GPT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이 같은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유명 AI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이용료를 결제한 사례 등입니다. 업체별로는 챗GPT 관련이 33건, 제미나이 관련이 3건, 클로드 관련이 1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트 대부분이 국내 사업자 등록이 없었고 소비자원이 접수된 37건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이들 사이트의 환불 규정도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하고 구글 등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인구 절벽 상황에 놓여 있는 농어촌, 무엇보다 일손 부족이 가장 심각합니다. 농가들은 자연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양쪽을 중개해주는 거간꾼, 이른바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저희 KBS는 계절 근로자 제도의 허점과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브로커들이 계절 근로자 제도에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 실태를 고발합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밝은 얼굴로 낯선 이들을 맞습니다. 손을 맞잡고 껴안으며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시골에선 아들보다 손주보다 더 반갑다는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감자 심고 모 심고 물고기 잡기에도 나섭니다.
이제 이들 없인 농어촌이 안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여기 고랭지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랭지 농업의 특수성을 따져보면 도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 앞에 농어촌. 2015년 전국의 농가 인구는 25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만 명으로 10년도 안 돼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빈 곳을 메우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2015년 첫 시범 사업 때 1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1000명 정도였는데 이후 90배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9만 5천 명. 강원도 인구의 15분의 1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활개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 거간꾼들입니다.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에서 만난 38살의 필리핀 여성. 자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브로커에게 쫓기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말합니다. Spreading the message to all the seasonal workers that he is handling, that whoever may point the whereabouts of the couple, of the Caseñas couple, will get a reward from me of 70,000 pesos. 2년 전 부푼 꿈을 안고 계절 근로를 하러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던 미스터 홍이란 사람은 이후 돌변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고 하루 12시간 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수수료로 떼간 돈이 월급의 4분의 1. 결국 도망치자 협박은 필리핀의 가족들에게 향했습니다. They want my mom to tell where your daughter, or else you're gonna pay because you are the one who signed your daughter that he will not run away. You have to pay 500,000. 올 초 양구에서는 오기로 했던 계절 근로자 300여 명의 발이 갑자기 묶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2년 양구에서 일했던 계절 근로자 수백 명이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gayon yung mga nautang namin, siyempre buwan-buwan tumutubo yun. Kami ang namomroblema, kami ang napoprovisyo, kaya yung todo kahit namin. 공공성을 확보하라!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계절 근로자들은 길거리까지 나왔습니다.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은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했고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곧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전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운태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아 선거를 총괄합니다. 중앙당 차원의 후보 공천 지침도 조만간 확정합니다. 다음 달까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합니다. 기치는 소멸위기의 지방살리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강원도가 선봉에 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강원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되는 그런 계기로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역시 지방선거 레이스를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포함해 30여 명 규모로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안에 지방선거 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보수 성향이 짙은 강원도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으로 능력과 비전을 검증해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합니다.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세울 것이고요. 다수당이 되어서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선택과 집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앙당에서 선거기획단이 출범하면 곧장 공천 후보자를 찾아 공천 지역에 화력을 집중합니다. 여야 모두 부족한 지역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당원 가입도 늘려 조직을 키우는 전략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10월 말쯤 원주의 한 마을 관광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이름으로 9만 6천 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KBS는 강원의 소중한 유산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비지정 유산입니다. 강릉 산불로 불에 타버린 경포 상영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데 지정 유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는 2년이 넘도록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2023년 4월 강릉 경포를 휩쓸고 간 산불. 수십 년 경포호를 지키던 상영정까지 덮쳤습니다. 불과 8시간 만에 고즈넉한 정자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2년 반이 흘렀지만 상영정은 폐허 그대로입니다. 방해정하고 이름 난 것만 소방차들이 전국에서 모여 싹 다 무릎 붙인 거예요. 상영정은 1866년 지역의 선비들의 계문화가 시작된 유서 깊은 정자입니다. 시와 다도 등 강릉만의 풍류가 고스란히 담긴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의 손길이 멀기만 한 이유, 국가나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 유산인 탓입니다. 누정이나 정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시군의 문화적 품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자가 복원이 된다면은 지역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급한 대로 현판 등 50여 점은 오죽헌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맥이 끊어지게 생겨서 참 아쉬운 마음에 여러 정치인들이나 그 기업체에다가 복원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게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프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상영정의 모습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경포호를 굽어보는 산기슭에 호련히 서 있는 모습. 안마루가 있는 정면은 3칸, 측면 2칸입니다. 여기에 팔각지붕을 올리면 단아한 모습이 되살아납니다. 강원도 내의 국보와 명승 등 지정유산은 700여 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비지정 유산은 그 수를 훨씬 웃돕니다. 목록으로 추린 것만 3,2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인 한류가 세계의 가치가 되는 시대. 그 지역만의 정체성이 지방 소멸을 타게 할 열쇠가 되는 만큼 지역의 유산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거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관리체계나 활용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잘못하면 자칫 지금도 우리가 흘려버리기 쉬운 그런 지역의 그런 생활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산업유산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산의 가치들을 지금서부터 모아놓고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될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정해 발굴과 보존에 들어갔습니다. 세월 속에 무관심 속의 소중한 유산들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김길수 의원 등 강원 도의회 교육위원 5명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과 관련해 도민과 교육 현장에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790억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590억 원이 되살아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 제기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공원 한가운데를 오르내리지만 공원 사용료나 관리비는 내지 않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설악산을 반세기 넘게 독점해온 설악 케이블카 얘긴데요. 대통령실이 남산 케이블카를 계기로 전국 케이블카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능선을 따라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설악동 정류장에서 해발 700m 권금선까지 직선거리 약 1km를 오가는 설악 케이블카입니다. 얼마예요? 48,000원이십니다.
설악 케이블카는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지정 이듬해부터 운행 중입니다. 케이블카 선로와 정류장 일대는 모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공단의 직접 관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 공원 관리비나 환경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공원 사용료와 관리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1970년 최초 허가 이후 재승인 절차도 따로 없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 시 별도의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영구적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 공시 자료를 보면 설악 케이블카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49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연간 이용객과 환경 보호 활동 내용 등 공원 보호에 쓸 수 있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그러한 독점 구조를 운영할 수 있는 명백한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그런 공공재의 기능을 다시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 최근 대통령실은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케이블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주요 케이블카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유림 사용료 부과 수준이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재 이용에 대한 공적 환원 규정이 신설되고 독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강원도가 내년에 재난안전 분야 국비를 970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개 분야에 걸쳐 재해 취약 지역을 정비합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에 270억 원,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370억 원,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300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강원 동해안 일부 해변의 모래가 갑자기 심하게 깎여나갔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침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캠핑장과 인접한 해변에서 긴급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로 주변 백사장 100여 미터가 최근 열흘 사이 쓸려나갔습니다. 침식이 잦은 곳이지만 이렇게 단기간 급격히 파여나간 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파도가 비교적 잔잔해 수심이 깊어진 상황에서 최근 3m 넘는 파도가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동일한 파도가 들어와도 수심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해안으로 닿는 파도의 에너지는 훨씬 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래가 유실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인근 다른 해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백사장을 채운 모래가 이달 들어 심하게 깎여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급격한 침식 현상이 해변 곳곳에서 관측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식을 유발하는 해안 구조물 등이 새로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급격하게 침식된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 등이 더해져 침식 현상이 더 빠르고 강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고파랑 에너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 해안의 어떤 그 재해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육상 중심의 침식 실태 조사를 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오늘 강원대학교 지편관에서 인공지능 AI 항체 융합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100제곱미터 규모로 연구실과 서버실 등을 갖췄습니다. 스크립스는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항체 신약 개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신약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설봉장학회가 2025년 제12회 설봉장학회 장학생 25명을 이달 31일까지 선발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출생자나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도내 4년제 대학 재학생 등입니다. 선발된 학생에겐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설봉장학회는 주식회사 세스코와 팜클이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강원도의 고위험 음주율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2%를 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10년 사이 모두 8차례 전국 최고 고위험 음주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담배 제품 사용률도 23.8%로 충북 24.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원주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건설기계 수리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 안에 있던 67세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8,200여 명을 모집하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1,5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은 1.28대 1입니다. 모집 분야는 거리 환경 정비와 학교 보안관 등입니다. 대상자는 이달 말 최종 선발됩니다. 원주시는 사업 탈락자 2,000명은 대기자로 등록해 결혼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평창 지역 농경지 방제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농경지 1,25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드론 방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창군은 농가 드론 방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에 대비해 농경지 드론 방제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올해 16개 업체의 농특산물 수출액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은 김치류와 백합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수출국은 지난해 일본과 미국에서 올해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미국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영월군은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홍보와 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KTX 이음열차가 동해선철도 강릉에서 부산 부전 구간에 하루 상하행 3차례씩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KTX 이음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강릉 부산 소요 시간이 1시간 10분 단축됩니다. 또 강릉과 청량리를 오가는 강릉선 철도에는 하루 상하행 2차례씩 KTX 이음이 증편돼 운행됩니다. 삼척시가 육상선수 인권침해 논란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지도 방식과 근무 환경, 인권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출산과 양육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내년 2월부터 가칭 아동돌봄 정보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돌봄시설 정보를 확인해 사전 신청하거나 예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심야까지 일하는 노동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사업도 도입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2025 기후재난 대응평가에서 가뭄 분야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태백시는 지난 9월 주요 식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하락하자 서둘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저류시설 설치 등 물관리를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중요한 SOC 사업 중에 하나죠. 용문에서 홍천 간 광역철도. 내일 또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SOC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김재진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기획재정부의 SOC 분과위원회, 이게 어떤 절차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일이 어떻게 보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의 23년간의 수건이 이제 종말을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 SOC 분과위원회라는 곳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경제성, 그다음에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이 세 가지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더 계속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 절차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예, 볼 수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네. 적극적으로 좀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야 저도 그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지사께서 이제 가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그 강원도민들의 어떤 열의,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지사께서 오면 좀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보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도지사께서 아무래도 강조를 하시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용문에서 홍천 간 그 철도 구간만 보면 대도시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사업성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필요성과는 다르게 이 사업성과 관련돼서는 좀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 2020년 이후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전국의 한 120개 철도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경제성을 이제 저희가 이제 BC라고 얘기를 하죠. 베니핏하고 코스트의 비율을 1이 넘으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국내 철도 사업이 이제 건설비가 워낙 단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정책적이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용문에서 홍천 간 철도 사업은 용산부터 시작해서 종착역이 이제 양평이 아니라 홍천까지 연장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아마 얘기들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강원도에 있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번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노선이 이제 용문에서 홍천으로 해서 춘천으로 가는 노선, 그다음에 원주 쪽으로 빠지는 노선, 그다음에 양양으로 가는 노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용문에서 홍천으로 이렇게 한 30km에서 35km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대안별로 하고 있는데, 처음엔 사업비가 한 7천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조가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2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 사업으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또 선정되는 아주 또 특이한 또 이런
일도 겪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희노애락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예. 사업은. 사실 이 강원 도내 그 교통망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수도권과 강원도로 연결되는 구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홍천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될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도 네. 계속 이제 관문에서 어느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과정을 좀 보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희노애락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2007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데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또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 직전에 이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광역철도 사업은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지자체에서 일부 분담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5대 광역시에 있는 수도권이나 5대 광역권에 있는 사업들이 이제 주로 이게 되는데 유일하게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5개 사업 중에 이제 하나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사회생적으로 예타를 다시 받게 됐고 그러면서 예타 과정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천 국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입장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이제 강원도민들께서 입지를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된다면 홍천군 인구도 적지 않고 이게 뭐 발전 가능성을 크게 조금 높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의 그 최대 수혜자는 물론 이제 홍천 군민들이 수혜자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사실 그 강원도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말이나 성수기 때 보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이제 교통수혜가 엄청나게 지금도 많고 특히 동서축이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동서축이 굉장히 교통망이 약해요. 6대 4 정도 비율이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적인데 이 수도권에서 오시는 그 교통량을 분담, 그러니까 국도 44호선에서 자동차 타고 오는 분들, 그다음 수요를 이제 분담을 해주고 또 홍천이나 이쪽이 이제 수도권 동부 지역하고 1시간대 생활권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사업입니다. 예, 내일 또 중요한 과정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또 차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조금씩 추위가 약해졌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은 내륙과 산지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거나 1mm 미만의 비가 조금 스치겠습니다. 다만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습니다. 도로 표면에 블랙아이스가 얼면은 운전자가 알아채기 어려우니까요.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하늘빛은 종일 우중충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춘천 영하 2도, 원주 0도, 속초는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춘천 5도, 원주 6도, 속초 10도, 강릉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모레에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